롯데백화점 강남점에서 쇼핑하던 중이었다. 가을 세일 기간이라 사람들로 북적였고 나는 다음 주 회식에 입고 갈 옷을 찾고 있었다. 그때 마른 체형의 백화점 보안 요원이 내게 다가왔다. 손님, 혹시 이 아이가 손님의 자녀인가요? 거절하려는 순간 그 아이의 눈빛이 내 시선을 사로잡았다. 두려움으로 가득 찬 눈으로 나를 바라보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보안 요원이 보지 않는 순간 아이는 내라고 말해 주세요. 제발이라고 입모양으로 말했다. 아이의 표정에서 무언가가 나를 믿게 만들었다. 네, 제 딸입니다. 아이를 품에 안았더니 그녀의 몸이 떨리는 것이 느껴졌다. 보안 요원은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보았다. 마치 드라마에 나오는 범인을 연상케 하는 날카로운 눈매였다. 이 아이가 1시간 넘게 탈의실에 숨어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걱정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다른 곳을 보는 사이에 헤어졌나 봐요. 아이가 겁이 났었나 봅니다. 나는 애써 엄마처럼 행동하며 아이의 등을 쓰다듬었다. 아시잖아요. 아이들이란. 그는 우리 둘을 오랫동안 관찰했다. 아이는 내 어깨에 얼굴을 묻고 그녀의 심장이 내 가슴에 맞닿아 빠르게 뛰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마침내 보안 요원은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를 떠났지만 그가 무정의로 누군가에게 보고하는 것을 눈치챘다. 시간이 많지 않았다. 보안 요원이 모퉁이를 돌자마자 나는 아이 앞에 무릎을 꿇고 그녀의 눈을 마주 보았다. 그녀는 지저분한 BTS 티셔츠를 입고 있었고 헝클어진 포니테일이 마치 며칠 동안 손질하지 않은 듯했다. 눈 밑의 다크서클이 그녀의 실제 나이보다 더 나이 들어 보이게 했고 그녀의 눈은 언제 누군가 튀어나올지 모르는 것처럼 계속 이리저리 움직였다. 괜찮니? 조용히 물었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누군가 엄마를 데려갔어요. 그 사람들이 저도 데려갈까봐 무서워요. 내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지만 아이를 위해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다. 그녀의 손을 잡았는데 손가락이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사람이 많은 곳으로 가자. 알았지. 아이를 데리고 사람들로 북적이는 푸드코트로 향했다. 점심시간이라 모든 테이블이 찼고 소음은 우리의 대화를 가리기에 충분했다. 아이에게 김밥과 식혜를 사주고 출구 근처에 자리를 잡았다. 그녀는 마치 며칠 동안 굶은 것처럼 음식을 개눈 감추듯 먹었다. 엄마를 누가 데려갔니? 어떻게 생겼어? 지나가는 모든 얼굴을 살피면서 부드럽게 물었다. 그녀는 손등으로 입을 닦았다. 그 남자가 경찰이라고 했는데 진짜 경찰이 아니었어요. 엄마가 뭔가 이상하다는 걸 알아챘어요. 어떻게 알았니? 청소 유니폼을 입은 남자가 쓰레기통을 밀고 우리 옆을 지나갈 때 물었다. 민서는 내가 사준 식혜를 마셨다. 컵을 든 손이 약간 떨렸다. 엄마가 전에 경찰이었거든요. 그녀는 어떻게 알아차렸을까? 엄마가 그 사람의 배지가 가짜처럼 보이고 제복도 이상하다고 했어요. 어깨 패치가 다른 구청의 것이었고 허리띠에는 수갑만 있었대요. 그 다음엔 어떻게 됐니? 아까 그 보안 요원이 BBQ 치킨 가게 앞에서 우리를 지켜보는 것을 발견했다. 제 생일 선물을 사러 쇼핑하고 있었을 때 그 사람이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엄마가 제 손을 꽉 잡고 보험범이 닿더니 저도 꽉 잡고 빨리 걷기 시작했지만 그 사람이 따라왔어요. 엄마가 저를 백화점 탈의실에 들어가게 하고 말했어요. 제 옷 사람은 진짜 경찰이 아니야. 절대로 저 사람들에게 붙잡히면 안 돼. 그 후 소리 지르는 소리가 들렸고 내가 나왔을 때 엄마는 사라졌어요. 이게 언제 일어난 일이니? 이미 웹TV에 전화하려고 휴대폰을 꺼내고 있었다. 3일 전이요? 그녀는 김밥 조각을 내려다보았다. 3일. 목소리에서 충격을 감추려 했다. 그동안 어디서 지냈니? 엄마 채요. 엄마가 휠 아래 예비키를 숨겨둔 곳을 알려주었어요. 하지만 어제 차에 있던 간식이 다 떨어졌어요. 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마치 강해지는데 익숙한 것처럼 눈물을 깜빡여 없앴다. LTV에 전화하려는 순간 아이가 갑자기 내 팔을 붙잡았다. 놀라울 정도로 강한 힘으로 그녀의 작은 손가락이 파고들었다. 가짜 경찰이 여기 있어요. 내 엄지손가락이 통화 버튼 위에서 멈춰온다. 주변을 둘러봤지만 경찰 제복을 입은 사람은 보이지 않았다. 유모차를 밀고 가는 가족들, 오렌지 치킨을 먹는 사람들, 분수대 옆에서 셀카를 찍는 10대들, ATM 옆에서 휴대폰을 확인하는 정장 차림의 한 남자. 경찰 제복을 입은 사람은 보이지 않는데 옷을 바꿨지만 저는 그 얼굴을 알아요. 왼쪽으로 약간 절뚝거리고 그 사람의 신발도요. 엄마가 항상 세부사항을 기억하라고 가르쳤어요. 오른쪽 발끝에 긁힌 자국이 있는 검은색 구두. 아이는 이제 거의 과호흡 상태였다.
알았어. 우리 화장실로 조용히 걸어가자. 그리고 어떻게 할지 생각해보자. LCB 통화를 일단 포기하고 아이의 손을 잡았다. 우리는 평범하게 보이려고 노력하며 일어났다. 아이는 누군가로부터 자신을 가려주는 방패처럼 내 옆에 바짝 붙어 있었다. 푸드코트가 갑자기 더 넓게 느껴졌고 모든 얼굴이 의심스럽게 보였다. 중국집을 지나가며 혼란스러웠다. 화장실로 가는 복도에 도착할 무렵 그녀가 내 손을 잡아당기며 떨고 있었다. 저기요. 서브웨이 옆에 있는 남색 자켓을 입은 사람이요. 쳐다보지 않고 속삭였다. 힐끗 보았는데 갑자기 피가 차갑게 느껴졌다. 그 남자의 옆모습을 보는 순간 의심할 여지 없이 알아보았다. 안 돼. 안 돼. 그럴 리가 없어. 정말 확실해. 내 목소리가 이상하게 나왔다. 아이는 나를 통해 슬쩍 보고 재빨리 숨었다. 맞아요. 엄마를 데려간 사람이에요. 파트너도 있었어요. 여자였니? 머릿속으로 여자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저 남자는 내 남편이야. 온몸이 얼어붙는 느낌이었다. 아이의 손을 더 꽉 잡고 화장실로 끌어당겼다. 무거운 문이 우리 뒤로 닫혔고 나는 아이를 맨 끝에 있는 가장 큰 칸으로 밀어넣은 다음 손이 너무 떨려서 잠금 장치를 거의 돌릴 수 없었다. 아이는 벽에 몸을 기대고 내가 방금 본 것을 처리하려고 노력하는 동안 그 큰 두려운 눈으로 나를 지켜보았다. 내 남편이 푸드코트에 있었고 이 아이는 그가 3일 전에 그녀의 엄마를 납치했다고 말했다. 휴대폰을 꺼내 최대한 손가락을 안정시키며 문자를 썼다. 여보, 지금 어디야? 거의 즉시 3개의 점이 나타났다. 회사에서 재고 처리 중. 왜? 내 위장이 뒤틀렸다. 방금 서브웨이 옆에서 그가 주말에만 입는 남색 자켓을 입고 서 있는 것을 봤기 때문이다. 아이가 내 셔츠를 당기며 그 사람이 우리를 봤을지도 모르니 당장 떠나야 한다고 속삭였다. 화장실 칸 문을 살짝 열고 비어있는 화장실을 들여다본 다음 천천히 주 출입구를 열어 복도를 내려다보았다. 아까 그 보안 요원이 무전기를 입에 대고 푸드코트 쪽으로 걷고 있었고 나는 재빨리 뒤로 물러났다. 그 방향으로는 돌아갈 수 없었고 아이는 다시 떨기 시작했다. 가족 화장실 근처에 있는 서비스 복도로 이어지는 옆문을 발견하고 그녀의 손을 잡았다. 우리는 빠르게 빠져나가 청소용품 냄새가 나는 하얀 복도에 있었고 화살표는 주차장을 가리키고 있었다. 내 운동화가 왁스 칠된 바닥에서 삐걱거리며 저장 공간과 직원 휴게실을 지나 반쯤 뛰었다. 아이는 내 바로 옆에 있었고 몇 걸음마다 어깨 너머로 뒤를 돌아보았다. 또 다른 무거운 문을 밀고 나가자 갑자기 우리는 주차장에 있었고 배기가스와 기름 냄새가 우리를 맞이했다. 어디에 주차했는지 기억할 수 없어서 차 사이를 걸어다니며 리모컨을 눌렀다. 마침내 2줄 건너편에서 내 현대차가 삐 소리를 내는 것을 듣고 서둘러 그쪽으로 향했다. 아이는 조수석에 올라타자마자 창문 아래로 몸을 숙였고 나는 떨리는 손으로 시동을 걸었다. 지금 잭디얼스 위에 전화해야 할지 아니면 먼저 안전한 곳으로 운전해야 할지 결정하려고 잠시 앉아 있었다. 아이가 내 망설임을 느꼈는지 나를 올려다보며 엄마가 항상 제복을 입은 사람을 진짜 경찰인지 확신하기 전까지는 믿지 말라고 했다고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마치 여러 번 가르침받은 것을 반복하는 것처럼 그녀의 엄마에게 일어난 일을 고려하면 이해가 되었다. 그리고 남편이 경찰서에 연줄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경찰 친구들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었지만 내가 그들을 만난 적은 없었고 이제 그것이 의심스럽게 느껴졌다. 공식적으로 누구를 연루시키기 전에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고 결정했다. 그래서 후진하기 시작했다. 아이는 조금 일어나 앉으며 엄마의 차가 아직 백화점 주차장 어딘가에 있고 그 안에 중요한 물건이 숨겨져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3일 동안 그 차에 살면서 주변의 모든 지형 지물을 외워두었기 때문에 정확히 어느 구역인지 알고 있었다. 주차장을 천천히 운전해서 나가 밝은 햇빛이 비치는 지상 주차장으로 나왔다. 우리는 몇 년 동안 문을 닫은 오래된 세모백화점 입구 근처로 돌아갔다. 아이는 깨진 가로등 아래 주차된 세기발엔 회색 현대 아반떼를 가리켰다. 그녀는 우리가 눈에 띄지 않도록 몇 칸 떨어진 곳에 주차하라고 지시한 다음 엄마가 예비키를 어디에 숨겼는지 정확히 보여주었다. 그것은 자석이고 후면 바퀴 안쪽에 붙어 있었으며 도로먼지와 녹으로 덮여 있었다. 아이는 정확히 어디를 잡아야 하는지 알고 있었고 이전에도 해본 것처럼 키를 꺼냈다.
차 안은 퀴퀴한 냄새가 났고 뒷좌석에는 비어있는 그래놀라바 포장지와 주스 상자가 흩어져 있었다. 아이는 곧장 글로브 박스로 가서 사용자 매뉴얼 뒤에 끼워져 있는 마닐라 폴더를 꺼냈다. 안에는 그녀의 엄마가 5년 전 지방 경찰청에서 일했을 때의 오래된 경찰 배지가 있었다. 실종자와 사기 수사에 관한 복사된 사례 파일도 있었고 펜으로 부분적인 번호판 번호가 적힌 주유소 영수증도 있었다. 아이는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엄마가 자신의 시간을 내어 무언가를 조사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녀는 경찰인 척하는 사람들이 돈을 빚진 사람들이나 체포영장이 있는 사람들을 데려가는 것에 대한 전화통화를 엿들었다고 했다. 영수증은 그들이 붙잡히기 전날의 것이었고 그녀의 엄마가 의심스러운 것을 봤을 것이다. 휴대폰으로 모든 것을 사진 찍은 다음 폴더를 원래 있던 곳에 돌려놓았다. 우리는 차를 잠그고 키를 다시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 숨겨둔 곳에 넣어두었다. 내 차로 돌아와. 마침내 남편이 연줄이 있을 위험에도 불구하고 진짜 경찰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받아들였다. 엘리에 전화를 걸었고 교환원이 응답했을 때 3일 전에 엄마가 납치된 아이가 있다고 최대한 침착하게 설명하려고 했다. 교환원은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지금 안전한지 등 여러 가지 질문을 했다. 그녀는 우리에게 바로 시내 중심에 있는 경찰서로 오라고 하며 데스크 경색에 우리가 간다고 알리겠다고 말했다. 운전은 20분이 걸렸고 아이는 내내 조용히 창밖만 바라보았다. 경찰서는 좁은 창문과 입구에 금속 탐지기가 있는 오래된 벽돌 건물이었다. 내부에서는 커피와 바닥 왁스 냄새가 났고 벤치에 앉아 피곤하고 좌절한 표정으로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 접수 담당 경찰관에게 왜 왔는지 설명하자. 그는 전화를 걸고 나서 복도 아래에 있는 회의실로 안내했다. 정장을 입은 여성이 들어와 자신을 아동 피해자를 담당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하며 아이를 따로 대화하기 위해 다른 방으로 데려갔고 강형사가 내 진술을 받으러 왔다. 백화점에서 아이를 발견한 것과 그녀의 엄마를 데려간 가짜 경찰에 대해 그녀가 내게 말한 모든 것을 설명했다. 의심스러운 남자를 봤다고 설명했지만 어떻게 다뤄야 할지 생각해 봐야 했기 때문에 그가 내 남편이라는 사실은 아직 언급하지 않았다. 형사는 메모를 하고 용의자를 식별하기 위해 백화점 보안 영상을 확인하는 동안 아이는 전문가와 함께 더 자세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약 20분 후 회색 정장을 입고 두꺼운 폴더를 든 키가 큰 남자가 들어와 자신을 강재현 형사라고 소개했다. 그는 많은 나쁜 일들을 봐왔지만 여전히 사람들을 돕는 것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하는 침착한 방식으로 움직였다. 그는 내 맞은편에 앉아 폴더를 열었고 그 안에는 양식과 사진이 들어있었다. 그는 내게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시 설명해달라고 하며 내가 이야기하는 동안 노란색 메모장에 메모를 했다. 백화점에서 그 남자를 본 부분에 이르자 그의 펜이 움직임을 멈추고 나를 올려다보았다. 그는 그 남자의 키와 체격, 내가 그를 본 정확한 위치에 대해 구체적인 질문을 했다. 나는 남색 자켓과 절뚝거림, 그리고 아이가 그를 즉시 알아본 방법을 설명했다. 그는 태블릿을 꺼내 백화점 여러 각도의 보안 카메라 스틸 이미지를 보여주었다. 이미지는 선명하지 않았지만 가까이서 보면 사람들의 얼굴을 알아볼 수 있었다. 그는 우리가 앉아있던 곳과 그 남자가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었는지 가리키라고 했다. 우리가 사진을 살펴보는 동안 블레이저를 입은 여성이 노크하고 들어와 아동보호 서비스에서 왔다고 말했다. 그녀는 아이를 위한 긴급 위탁 가정 배치와 즉시 작성해야 할 서류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아이가 겪은 모든 일 후에 낯선 사람들에게 보내진다는 생각에 내 위가 내려앉는 느낌이었다. 나는 아동보호 서비스 여성에게 아이가 지금까지 너무 똑똑하고 용감했기 때문에 그녀의 선호도에 대해 의견을 낼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여성은 짜증이 난 표정으로 규정은 규정이라고 말했지만 강형사가 나를 지지했다. 그는 아이가 놀라운 판단력을 보였으며 자신의 선호도에 대해 들을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아동보호 서비스 여성은 아이와 대화하러 나가서 10분 후에 덜 경직된 모습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아이가 나중에 나에게 전화할 수 있는지 물었고 내가 과정에 참여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강형사는 우리 사이에 승인된 연락을 설정하는 데 도움을 주었고 사용할 특별 번호를 주었다. 아동보호 서비스 여성은
내가 배치 과정 중에 지원 담당자로 등록될 수 있다는데 동의했다. 그녀는 내게 신원조회 양식과 비상 연락처 정보를 작성하게 했다. 강영사는 백화점 보안 영상에서 찍힌 사진을 다시 보여주며 누군가 익숙하거나 의심스러운지 물었다. 그는 다른 날과 시간의 수십 개의 이미지를 바인더에 정리해 놓았다. 내가 사진을 살펴보고 있을 때 아이가 전문가와 함께 방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내 옆에 서서 사진도 함께 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때 아이가 한 이미지를 가리키자 내 온몸이 얼어붙었다. 그것은 3일 전 요구르트 가게를 지나가는 내 남편의 옆모습이었다. 타임스탬프는 오후 2시 47분을 가리키고 있었고 이는 아이가 엄마가 끌려갔다고 말한 시간과 정확히 일치했다. 내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제대로 숨을 쉴 수 없었다. 강영사가 내 반응을 눈치채고 누군가를 알아보는지 물었다. 내가 대답하기도 전에 휴대폰이 울리기 시작했고 화면에 남편의 이름이 나타났다. 그의 타이밍은 항상 이상하게도 내가 그를 생각하고 있을 때 전화를 걸었다. 방 안이 모든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최대한 평소처럼 들리도록 노력하며 전화를 받았다. 그는 의심스러운 목소리로 내가 어디 있는지 물었다. 그가 사용하는 통제적인 목소리였다. 나는 여전히 신세계 백화점에서 언니 생일 선물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내가 오랫동안 나가 있었다며 어느 신세계 백화점인지 물었다. 시내 중심가에 있는 신세계라고 말하자 지금까지 뭘 샀는지 물었다. 가방을 보고 있었지만 아직 마음에 드는 것을 찾지 못했다고 꾸며냈다. 그는 계속해서 어떤 색상인지, 어떤 브랜드인지, 얼마나 비싼지 등의 세부 정보를 요구했다. 내가 모호하게 대답하자 그의 목소리는 더 강해졌고 그는 아까 백화점을 지나갔는데 내 차가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사람이 적어서 롯데 쪽에 주차했다고 말했다. 그는 몇 초 동안 조용히 있다가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으면 큰일 난다고 말했다. 전화를 끊자 손이 너무 떨려서 휴대폰을 떨어뜨렸다. 강영사가 그것을 집어들고 이해하는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깊게 숨을 쉬고 사진 속 남자가 내 남편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충격을 받거나 판단하지 않고 즉시 실질적인 질문을 시작했다. 그는 남편의 전체 이름과 생년월일, 직장을 알고 싶어 했다. 우리의 차량과 남편이 경찰 연줄이나 훈련이 있는지 물었다. 남편이 다른 곳에서 경비 일을 했지만 한 직장에 오래 머물지 않았다고 말했다. 강영사는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 오늘과 3일 전의 백화점 보안 영상을 가져오라고 요청했다. 그는 푸드코트와 주변 상점을 보여주는 모든 각도가 필요했다. 1시간 안에 다른 카메라 화면을 보여주는 노트북이 설치되었다. 우리는 3일 전 백화점을 걸어가는 내 남편을 보았는데 왼쪽으로 약간 절뚝거리고 있었다. 한 장면에서는 검은색 구두가 보였고 오른쪽 발끝에 긁힌 자국을 볼 수 있었다. 오늘의 영상에서는 우리가 있었을 때 푸드코트를 지나가는 남색 자켓을 입은 남편의 모습이 보였다. 강영사는 남편이 마치 사냥하듯이 출구를 확인하고 사람들을 지켜보는 방식을 지적했다. 한 경관이 들어와 강영사에게 뭔가를 속삭였고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20분 전에 일상적인 감시를 위해 경찰서 밖에 사복 차량을 배치했다고 말했다. 차량에서 방금 무전을 보내왔는데 내 남편의 트럭이 마치 뭔가를 찾는 것처럼 천천히 지나가고 있다고 했다. 운전자가 감시 차량을 발견하자마자 속도를 높이고 그 지역을 떠났다. 강영사는 이것이 남편이 나를 감시하고 있었고 아마도 내가 여기 왔다는 것을 알고 있음을 확인해 준다고 말했다. 그는 몇 통의 전화를 걸었고 1시간 이내에 내가 머물 안전한 장소를 마련했다. 그곳은 부서에서 보호가 필요한 증인들을 위해 사용하는 장기 체류 호텔이었다. 기술 전문가들이 와서 내 휴대폰을 미러링해 남편의 모든 전화와 문자가 추적되고 기록되도록 했다. 그들은 내게 개인 통화용으로 다른 휴대폰을 주고 정상적인 휴대폰은 계속 켜놓고 충전해 두라고 말했다. 그들은 사건을 구축하는 동안 내 남편이 모든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하기를 원했다. 그날 밤 호텔 방에 앉아 있을 때 새 휴대폰이 울렸다. 긴급 위탁 가정에서 전화를 건 아이였다. 그녀는 겁에 질려 있었지만 가족이 친절해 보이고 문에 잠금 장치가 있는
자기만의 방을 줬다고 말했다. 그녀는 엄마가 끌려간 장소에 대해 더 많은 세부 사항을 기억하고 있다고 했다. 병원 같지만 다른 고무와 표백제가 섞인 특별한 냄새가 있었다고 했다. 그녀는 금속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창고나 보관소 같은 곳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냄새와 금속문에 대한 그녀의 말을 모두 적었다. 강 형사는 즉시 전화를 걸어 내 집을 수색하기 위한 영장을 받았다. 2시간 후 남편이 아직 직장에 있는 동안 6명의 경찰관이 서류를 들고 내 집에 도착했다. 그들은 모든 방을 수색하며 옷장에서 물건을 꺼내고 가구 뒤를 확인했다. 한 경찰관이 내가 전혀 알지 못했던 우리 침실 서랍장 아래에 테이프로 붙여진 선불폰을 발견했다. 통화 기록을 보니 지난 한 달 동안 도시 외곽에 있는 창고시설로 수십 번의 전화가 걸려 있었다. 내 일반 휴대폰에는 내가 어디 있는지 묻고 당장 집에 오라는 남편의 문자가 왔다. 그는 내가 뭔가에 대해 과잉 반응하고 있으며 대단한 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그의 다음 메시지는 직장 동료가 내 차를 봤기 때문에 내가 경찰서에 갔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했다. 그는 우리가 대화해야 하고 내가 항상 그렇듯이 미쳤고 편집증적이라고 계속 문자를 보냈다. 경찰관들은 문자를 포함한 모든 것의 사진을 찍었다. 낯선 사람들이 내 삶을 뒤지는 것을 지켜보며 소파에 앉아 있는 동안 강 형사가 도착해 우리의 재정 상황에 대해 물었다. 수색이 계속되는 동안 나는 남편이 6개월 전에 이전 직장을 잃은 이후 우리가 겪고 있던 금전적 문제에 대해 말했다. 지난주에 차고에서 발견한 현금이 가득 찬 상자에 대해 언급했는데 그는 도구를 팔아서 번 돈이라고 했다. 형사는 모든 것을 적으며 절박한 사람들은 돈을 위해 절박한 일을 한다고 말했다. 그는 남편이 법 집행이나 보안 작업과 관련된 연결고리가 있는지 물었다. 그는 몇 년 동안 여러 보안 회사에서 임시직으로 일했지만 어디에도 오래 머물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했다. 위탁 가정에서 그날 오후에 전화해 아이가 괜찮지만 엄마에 대한 악몽을 꾸고 있다고 했다. 그들은 아이가 2번이나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고 내가 안전한지 계속 물어봤다고 말했다. 강 형사는 내가 다음 날 아이를 방문하고 엄마의 차에서 몇 가지 물건을 가져올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백화점 주차장으로 다시 운전해 갔더니 경찰 봉인이 된 채로 아반떼가 아직 그곳에 있었다. 경찰관이 나를 만나 뒷좌석에서 인형과 담요를 가져갈 수 있게 해주었다. 다음 날 아침 마당에 그네가 있는 작은 집인 위탁 가정에 갔다. 아이는 내가 들어서자마자 뛰어와 오랫동안 나를 꽉 껴안았다. 인형과 담요를 주자 그녀는 그것들을 얼굴에 대고 냄새를 맡았다. 우리는 소파에 앉아 아이는 엄마가 끌려간 날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멈추기 직전에 웃는 얼굴이 그려진 물탑을 지나갔던 것을 기억했다. 그녀는 가짜 경찰의 차가 그들이 오래된 창고 지역처럼 보이는 곳에 도착했을 때 이미 기다리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 세부 사항은 도시에 그런 물탑이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경찰이 확인해야 할 창고 시설을 좁히는 데 도움이 되었다. 강 형사는 그날 밤 전화해서 그들이 물탑 근처의 창고 3곳을 수색했다고 말했다. 한 위치에서 그들은 지퍼 타이와 로프, 그리고 상자 뒤에 떨어진 영수증을 발견했다. 영수증에는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여자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이름은 소피아 뭐였고 영수증은 2주 전 청소용품에 대한 것이었다. 교통카메라 영상은 납치가 발생하기 이틀 전 같은 창고에 내 남편의 트럭이 있는 것을 보여주었다. 타임라인이 더 명확해지고 남편에 대한 증거가 쌓이고 있었다. 나는 다음 날 도움이 될 만한 다른 것이 있는지 찾기 위해 허가를 받아 다시 엄마의 차로 갔다. 운전석 아래에서 깔끔한 필체로 날짜와 위치가 적힌 노트북을 발견했다. 메모에는 지난 1년 동안 근처 세계군에서 발생한 다른 가짜 경찰 사건들이 기술되어 있었다. 각 사건은 잘못된 제복이나 배지를 가진 경찰이라고 주장하는 누군가가 아이들이 있는 여성에게 접근하는 것과 관련이 있었다. 강 형사는 정보를 확인하고 설명과 일치하는 보고서를 찾았지만 체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는 내 남편이 백화점 보안 계약을 처리하는 회사에서 임시직으로 일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근무 기록은 그가 우리 백화점에 2번 배정되었음을 보여주었는데 이는 그가 사각지대를 알고 있었던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모든 카메라가 있는 위치와 보안이
거의 확인하지 않는 구역을 알았을 것이다. 아이는 아동 전문가가 함께한 경찰서에서 다른 녹화 인터뷰를 했다. 그녀는 그날 가짜 경찰과 함께 있었던 여자에 대해 더 많이 기억했다. 그 여자가 그녀의 팔을 잡았을 때 손목에 초승달 문신이 있는 것을 봤다. 또한 여자가 왼손으로 뭔가를 적었던 것을 기억했는데 이것이 그녀에게 특이하게 느껴졌다. 이러한 세부 사항들은 지금까지 수집한 다른 모든 것과 함께 사건 파일에 추가되었다. 남편은 계속 전화하고 문자를 보냈지만 형사의 지시에 따라 모든 것을 음성 메일로 넘겼다. 그의 메시지는 점점 더 화가 나다가 사과하고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경찰은 이 패턴이 자신이 잡혔다는 것을 아는 사람에게 전형적이라고 말했다. 나는 호텔에서 하룻밤 더 묵으면서 거의 잠을 자지 못했고 내가 모든 징후를 어떻게 놓쳤는지 궁금해했다. 다음 날 아침, 강 형사는 남편을 체포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전화로 알려왔다. 그들은 문제를 피하기 위해 그날 오후에 그의 직장에서 그를 데려올 계획이었다. 내 이웃들이 그가 한 일을 알게 되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생각하니 속이 메스꺼웠다. 형사는 이것이 아마도 뉴스에 나올 것이니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호텔 방으로 돌아가 우리의 공유 클라우드 계정에서 남편의 물건을 살펴보기 시작했다. 그의 사진은 자동으로 동기화되었고 나는 수백 장의 지루한 업무 사진을 스크롤하다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3주 전 술집에서 찍은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여자와 함께 있는 사진들이 있었다. 그녀는 뒤로 묶은 검은 머리를 하고 내 남편이 말하는 것에 웃고 있었다. 한 사진에서 그녀가 음료를 들고 있었고 나는 그녀의 왼쪽 손목을 명확히 볼 수 있었다. 아이가 설명한 것과 정확히 일치하는 초승달 문신이 바로 거기 있었다. 내 손이 떨리면서 모든 것을 스크린샷 찍어 강 형사의 이메일로 보냈다. 그는 몇 분 안에 전화를 걸어왔고 그들이 운전면허증 기록에서 그녀를 소피아 정으로 식별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그날 밤 그녀의 아파트에 대한 영장을 받았지만 도착했을 때 그녀는 이미 사라진 후였다. 집주인이 그들을 들여보내 주었는데 그곳은 가구와 쓰레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비어 있었다. 이웃들은 경찰에게 2일 전 새벽 3시에 그녀가 상자들을 흰색 벤에 싣는 것을 봤다고 말했다. 한 이웃은 벤의 뒤 범퍼에 움푹 들어간 자국이 있고 지역 전문대학 주차 스티커가 붙어 있었던 것을 기억했다. 강 형사는 다음 날 아침에 전화해서 남편이 집에 올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그들은 남편이 나타날 경우를 대비해 우리 집을 감시하는 경찰관들을 배치해 놓았다. 그리고 정말로 정오쯤 남편이 트럭을 타고 우리 집 진입로에 들어왔다. 그는 사복 경찰차들을 보자마자 트럭을 후진시키고 거리로 질주해 나갔다. 남편이 트럭을 버리고 김씨네 뒷마당을 통해 달아나자 경찰관들이 뒤쫓았다. 그는 그들의 담장을 뛰어넘고 우리 동네 뒤에 있는 숲속으로 사라졌다. 경찰은 걔를 데리고 몇 시간 동안 수색했지만 그는 그곳에서 수년간 조깅하면서 그 숲을 잘 알고 있었다. 그들은 가을로 이어지는 그의 발자국을 발견했지만 그 후로는 흔적을 잃었다. 강 형사는 남편이 그곳을 알고 있을 수 있어 더 이상 호텔로 돌아갈 수 없다고 말했다. 그들은 그날 오후에 나를 도시 건너편의 다른 안전 가옥으로 옮겼다. 나는 몇 안 되는 물건들을 쓰레기 봉투에 담아 나머지는 모두 뒤에 남겨두었다. 새 장소는 세탁소 위에 있는 작은 아파트로 창문에는 쇠창살이 있었다. 첫날 밤에는 누구에게도 전화할 수 없고 어디에도 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고립감이 강하게 다가왔다. 이것이 안전을 위한 것이라는 것은 이해했지만 외로움은 마음을 짓눌렀다. 2일 후 금융범죄 수사팀에서 남편의 은행 기록에 대한 조사 결과를 알려왔다. 그들은 세 개의 다른 회사에서 온 입금을 발견했는데 이는 불법 추적 운영의 위장회사로 밝혀졌다. 이들은 실제 현상금 사냥꾼이 아니라 법적 권한 없이 돈을 위해 사람들을 납치하는 범죄자들이었다. 지급은 18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고 총액은 4천만 원이 넘었다. 내가 남편이 정규 직장에서 초과 근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동안 그는 1년 넘게 이런 일을 하고 있었다. 아이가 그날 밤 위탁 가정에서 전화를 걸었는데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울고 있었다. 위탁 엄마가 전화를 받아 아이가 악몽을 꾸고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다고 말했다. 나는 아이와 이야기하면서 그녀가 숨을 고르는 동안 천천히 10까지 세는 것을 도왔다. 우리는 그녀의 울음이 늦춰질 때까지
그녀의 엄마가 가르쳐준 호흡 운동을 했다. 그녀는 계속 엄마가 보고 싶고 집에 가고 싶다고 말했다. 나는 그녀가 마침내 잠들 때까지 1시간 동안 전화를 끊지 않았다. 그녀의 위탁 엄마는 내게 감사하며 아이가 매일 나에 대해 물어봤다고 말했다. 그로부터 4일 후 강형사가 소피아의 차에 대한 소식을 전화로 알려주었다. 그들은 번호판이 제거된 채로 시내 중심가의 주차장에 버려진 차를 발견했다. 범죄 현장팀이 조수석에서 의료 기록에 엄마의 DNA와 일치하는 혈흔을 발견했다. 혈흔의 양으로 보아 그녀가 다쳤지만 아마도 살해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였다. 트렁크에는 지퍼 타이도 있었고 좌석 아래에는 덕트 테이프 롤도 있었다. 주차장에는 카메라가 있었지만 누군가가 렌즈 위에 스프레이 페인트를 뿌려놓았다. 강형사는 그날 오후 안전가옥에 와서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검토했다. 나는 마침내 그들 모두에 대한 진실을 말했다. 아이가 그를 가리켰을 때 내 남편을 즉시 알아보았지만 내 뇌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계속해서 뭔가 실수나 설명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형사는 사랑하는 사람이 위험한 사람으로 판명될 때 거부는 완전히 정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가정사건에서 이런 경우를 수백 번 봤다고 했다. 그는 남편이 내게 연락할 수도 있으니 그를 잡는 데 도움을 줄 의향이 있는지 물었다. 계획은 근처에 많은 지원이 있는 공공장소에서 만남을 설정하는 것이었다. 나는 두려웠지만 이 모든 것이 끝나기를 원했기 때문에 동의했다. 그들은 내게 도청 장치를 달고 우리가 만나는 곳, 주변에 경찰관들을 배치할 것이다. 남편은 문자 메시지를 보면 점점 더 절박해지고 있었고 실수를 할 수도 있었다. 형사는 나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다음 날 피해자 지원관이 와서 내 권리를 설명하고 내가 동의하는 것을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했다. 그녀는 20년 동안 범죄 피해자들과 일한 친절한 눈을 가진 나이든 여성이었다. 그녀는 내가 작전에 압박을 느끼는지 물었고 나는 돕고 싶다고 말했다. 우리는 안전 계획과 내가 불안하다고 느낄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신호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는 내게 휴대폰 번호를 주며 언제든지 마음이 바뀌면 말할 수 있다고 했다. 내가 하지 않기로 결정해도 아무도 나를 비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날 밤 내 휴대폰에서 아이의 음성 메시지가 울렸다. 재생했을 때 그녀의 작은 목소리가 내 빈 아파트를 채웠다. 그녀는 나쁜 사람을 잡는 데 도움을 준 나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녀는 위탁 엄마가 녹음하는 것을 도왔다고 말했고 그녀의 엄마가 가르쳐준 대로 내가 용감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다. 그녀의 말은 내 가슴을 답답하게 했고 이 아이가 그렇게 많은 일을 겪었음에도 나를 위로하려 노력한다는 사실에 주방 바닥에 앉아 울면서 그 메시지를 3번이나 더 전리만이네 3번인 더 들었다. 다음날 아침 강형사가 남편과의 만남을 설정할 준비가 되었다며 전화를 걸어 내가 여전히 참여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다. 내 손은 떨렸지만 그래도 동의했다. 그는 강변공원 놀이터 근처에 경찰관들이 사복 차량으로 둘러싸고 조깅하는 사람이나 강아지 산책시키는 사람으로 위장한 경찰들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가 처음 데이트했던 강변공원 놀이터 근처에서 남편에게 결혼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고 문자를 보내보라고 했다. 손가락이 너무 떨려서 2번이나 다시 타이핑해야 했다. 5분도 안 돼 남편은 오후 2시에 거기서 만나자며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대답했다. 형사는 안전 가옥으로 와서 내 셔츠 기달에 작은 마이크를 달아주고 위험하다고 느낄 때 사용할 손신호를 보여주었는데 왼쪽 귀를 2번 만지는 것이었다. 2명의 경찰관이 표시되지 않은 세단으로 나를 공원까지 태워주고 내가 자연스럽게 보이도록 한 블록 떨어진 곳에 내려주었다. 놀이터는 그네 위에 아이들과 벤치에 앉은 부모들로 붐볐는데 이는 주변에 목격자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 더 안전하게 느껴지게 했고 주변에 흩어져 있는 모든 사복 경찰들도 있었다. 나는 5년 전에 우리가 이니셜을 새겼던 벤치에 앉아 여자가 유모차를 밀고 가는 것을 보면서 정상적으로 숨 쉬려고 노력했다. 남편은 10분 늦게 도착했는데 이전보다 더 심하게 절뚝거리며 걸었고 옷은 마치 차에서 잠을 잔 것처럼 구겨져 있었다. 그는 우리 사이에 공간을 두고 앉은 다음 즉시 말하기 시작했다. 소피아가 내가 다치지 않도록 그를 위협해서 돈을 위해 사람들을 붙잡는 일에
도움을 주도록 강요했다고 했다. 그의 이야기는 계속 바뀌었다. 처음에는 그저 차를 운전했다고 하다가 나중에는 사람들을 제지하는 것을 도왔지만 아무도 심하게 다치게 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아이의 엄마에 대해 물었더니 그는 불안하게 주변을 둘러본 후 가까이 다가와 그녀가 여전히 살아있지만 오직 그만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다고 속삭였다. 그는 그녀에게 음식을 주고 물을 주고 있었지만 곧 의료 도움이 필요하며 그들이 가명을 약속하면 위치를 알려주겠다고 말했다. 형사의 목소리가 내 이어피스를 통해 들려왔고 그를 계속 이야기하게 하라고 했다. 그래서 그가 왜 이 일을 했는지 물었다. 그는 내 손목을 움켜잡으며 우리는 시험관 아기 시술과 더 큰 집을 위해 돈이 필요했어 라고 말했다. 그의 소나귀가 아팠고 2명의 조깅하는 사람이 우리 쪽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이 보였다. 하지만 그는 손을 놓고 일어서며 내가 계속 깃을 만지기 때문에 도청 장치를 달고 있다는 것을 안다고 말했다. 그는 달리기 시작했지만 다리가 불편해 느렸고 몇 초 안에 3명의 경찰관이 그를 놀이터 바로 앞에서 땅에 쓰러뜨렸다. 부모들은 아이들을 붙잡고 재빨리 자리를 피했다. 그들은 그가 거래를 하지 않으면 엄마가 죽을 것이라고 소리치는 동안 그에게 수갑을 채웠다. 하지만 강 형사는 그저 권리를 고지하고 그를 순찰차에 태웠다. 경찰서로 돌아가자 남편의 변호사가 1시간 안에 나타나 질문하기 전에 의뢰인과 개인적으로 이야기하길 요구했다. 형사는 인터뷰실 밖 복도를 몇 분마다 시계를 확인하며 걸어 다녔는데 엄마를 살아서 찾는데 모든 초가 중요했기 때문이다. 3시간의 협상 끝에 변호사가 나와 그의 의뢰인이 납치 혐의를 불법 감금으로 낮추는 대가로 위치를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는 내가 희생자 서비스실에 앉아 찬 커피를 마시며 고통받는 엄마에 대해 생각하는 동안 2시간 더 논쟁했다. 마침내 그들은 엄마가 살아서 발견되고 남편이 소피아와 다른 범죄 조직원들에 대해 증언한다면 25년 대신 신현을 선고받는 거래에 도달했다. 그는 산업단지 근처 877번 고속도로 근처에 창고시설 주소를 제공했다. 몇 분 안에 사이렌을 울리며 모든 가용 인력이 현장으로 향했다. 창고시설 관리자가 볼트 커터를 들고 그들을 맞이했고 그들은 47번 유닛에서 금속 의자에 묶이고 입에는 덕트 테이프, 손목과 발목에는 지퍼 타이로 묶인 엄마를 발견했다. 그녀는 의식이 있었지만 탈수로 약해져 있었고 구급대원들은 그녀의 생체 징후를 확인하면서 바로 그 창고 유닛에서 아이를 시작했다. 그들은 강 형사가 의사들이 그녀의 진술을 허락하자마자 받기 위해 구급차를 따르는 동안 그녀를 병원으로 급히 이송했다. 아이는 위탁 엄마와 상담사와 함께 병원으로 와서 모니터에 연결되어 있지만 깨어있고 울고 있는 엄마와 재회했다. 의료진이 즉각적인 개입이 필요한 트라우마의 징후가 있는지 2사람을 모두 확인하는 동안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20분 동안 서로를 안고 있었다. 엄마는 마치 그녀가 진짜인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딸의 얼굴을 계속 만졌고 간호사가 아이 B를 조정해야 할 때조차도 아이는 엄마의 손을 놓지 않았다. 한편 형사는 소피아의 신용카드가 2개의 주 바깥의 주유소에서 사용되었고 교통카메라가 그녀의 차가 국경을 향해 가는 것을 포착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수사 결과 그녀는 지난 3년 동안 5개 주에 걸쳐 사람들을 불법 현상금 사냥 작전을 위해 잡아가는 가짜 경찰의 더 큰 네트워크의 일부였음이 밝혀졌다. 그날 밤 지역 뉴스는 내 남편의 머그샷과 함께 이 이야기를 방송했다. 그러자 갑자기 내 휴대폰은 기자들의 인터뷰 요청 전화와 문자로 끊임없이 울려댔다. 아침이 되자 누군가 내 사진과 주소를 온라인에 올리면서 내가 남편이 하는 일을 알고 있었을 것이며 나도 감옥에 가야 한다고 말했다. 납치범의 아내라고 불리며 사람들이 죽음의 위협을 보내는 등 괴롭힘이 너무 심해져서 모든 소셜미디어 계정을 삭제하고 전화번호를 완전히 바꿔야 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지금까지 수집한 모든 은행 명세서를 가지고 곧바로 법원으로 가서 즉각적인 위험과 범죄 활동을 이유로 이혼 신청을 했다. 서기는 접수기에서 내 손이 여전히 모든 것을 겪은 후에도 떨리는 상태로 작성하는 동안 접근 금지 명령 양식도 주었다. 2시간 안에 판사는 남편이 나에게 500m 이내로 접근하거나
어떤 방식으로든 연락하는 것을 금지하는 긴급 명령에 서명했다. 법원은 또한 불법 자금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우리의 공동 은행 계좌를 동결했는데, 이는 내가 우리의 저축에 접근할 수 없다는 의미였지만 적어도 그도 접근할 수 없었다. 3일 후 남편의 변호사가 검찰청에 전화해 그의 의뢰인이 거래하길 원한다고 말했다. 검사는 내게 그들이 조건을 두고 왔다 갔다 하면서 6시간 동안 만났고, 그동안 남편은 주황색 죄수복을 입고 내가 본 것보다 더 작아 보이는 모습으로 앉아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소피아와 가짜 경찰 조직의 다른 12명에 대해 증언하는 대가로 그의 형량을 25년에서 15년으로 줄이고 10년 후 가석방 가능성을 주는데 동의했다. 그 거래는 나를 메스껍게 했지만 강 형사는 이것이 전체 조직을 무너뜨리고 다른 피해자들을 구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엄마는 그녀가 전에 경찰이었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그녀의 오래된 사건에 대한 내부 조사가 시작되면서 자신의 문제를 다루고 있었다. 그녀는 이 범죄 조직의 징후를 경찰로 재직하는 동안 받는지에 대해 수시간의 질문을 받아야 했다. 수사관들은 그녀가 한 모든 체포와 제출한 모든 보고서를 검토하며 연결고리를 찾았지만 그녀는 완전히 협조했고 모든 질문에 답했다. 그녀가 원하는 것은 더 나아지고 그녀의 딸을 위해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뿐이었다. 사회복지 서비스는 마침내 아이가 엄마에게 돌아가는 것을 승인했지만 매주 확인과 의무치료 세션과 함께 엄격한 감독, 해서만 가능했다. 그들은 엄마가 병원 근처에 물리치료를 계속할 수 있는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아이는 매일 학교 전에 엄마의 운동을 돕고 그들은 함께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 일주일에 2번 가족 상담을 받기 시작했다. 상담사는 기억이 너무 강해질 때를 위한 호흡 운동과 접지 기법을 가르쳤는데 처음에는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났다. 모든 것이 시작된 지 5주 후 경찰은 소피아가 가발과 선글라스를 쓰고 가명으로 멕시코행 티켓을 사려는 것을 목격했다는 제보를 받았다. 보안 카메라는 그녀가 티켓 값을 지불할 때 손목에 초승달 문신이 그녀의 정체를 드러냈다. 경찰은 그녀가 막 탑승하려는 순간 버스를 둘러쌌고 그녀의 가방에서 3개의 가짜 신분증과 고무줄로 묶인 800만 원의 현금을 발견했다. 그녀는 저항하며 도망가려 했지만 다른 승객들이 휴대폰으로 모든 것을 녹화하는 동안 플랫폼에서 그녀를 제압했다. 예비 심리는 2개월 후에 시작되었고 나는 내가 본 것과 알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 증언해야 했는데 이는 체포 이후 처음으로 법정에서 남편을 마주하는 것을 의미했다. 나는 가장 전문적인 옷을 입고 그의 변호사가 내가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 거짓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할 때도 목소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했다. 남편은 방어 테이블에 앉아 감옥에서 체중이 줄어 더 이상 맞지 않는 양복을 입고 내 눈을 마주치려고 했다. 나는 차고에서 발견한 돈과 아이와 함께 그를 백화점에서 본 것, 그가 그날 직장에 있다고 거짓말한 것에 대해 법원에 말했다. 검사는 내가 말한 모든 것을 뒷받침하는 보안 영상과 전화 기록을 보여주는 동안 남편은 테이블 위 자신의 손만 바라보았다. 내 증언 후 나는 주차장으로 걸어가고 있었을 때 남편의 어머니가 내 팔을 붙잡고 감옥에 있는 그를 방문해달라고 애원했다. 나는 뿌리치고 계속 걸어갔지만 그때 경호원들이 심리 후 수감소로 그를 다시 데려가는 곳에서 남편 자신이 소리쳤다. 그는 미안하다고,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길 원한 적이 없다고 말했지만 그의 사과는 모두 그 자신에게 얼마나 어려운지에 관한 것이었다. 그는 빚과 두려움, 그리고 소피아가 어떻게 그를 조종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단 한 번도 창고 유닛에 묶여있던 그 엄마나 차에서 혼자 3일 동안 숨어있던 어린 소녀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나는 그에게 등을 돌리고 걸어갔고 그는 경비원들이 그를 문 안으로 끌고 갈 때까지 나를 사랑한다고 계속 소리쳤다. 소피아의 예비 심리는 다음 주에 열렸고 그녀의 변호사는 남편의 변호사보다 훨씬 더 공격적으로 증거를 공격했다. 그는 창고 유닛 영수증이 심어졌을 수 있으며 아이가 트라우마를 겪었고 나는 편향되어 있기 때문에 목격자 식별이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판사는 직접적인 증거 부족으로 소피아의 작은 혐의 2개를 기각했지만 여전히 그녀에게 20년을 선고할 수 있는 납치와 음모 혐의는 유지했다. 소피아는 이 모든 것이 그녀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처럼
전혀 표정 없이 앉아 있었고 이것은 나를 더욱 화나게 했다. 모든 법정 일정이 끝난 후 나는 마침내 치료사를 보기 시작했는데 잠을 잘 수 없었고 남편처럼 생긴 남자를 볼 때마다 공황 발작이 있었기 때문이다. 치료사의 사무실은 부드러운 조명과 백색 소음기가 있었지만 내가 누구와 결혼했는지 알지 못했던 것에 대해 얼마나 바보같이 느꼈는지 이야기하면서도 여전히 노출된 느낌이 들었다. 어떤 밤에는 남편이 들어오려 한다고 확신하며 새벽 3시에 깨어났다. 비록 그가 갇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도 말이다. 치료사는 잠을 잘 수 없을 때 일기를 쓰는 것을 가르쳤고 천천히 악몽이 전혀 사라지진 않았지만 덜 자주 일어나기 시작했다. 아이는 엄마와 재회한 후 한 달 만에 학교로 돌아갔지만 다시 정상적인 아이들의 일상에 적응하는 것이 정말 어려웠다. 큰 소리에 공황 상태가 되고 수업 사이에 붐비는 복도에서 지내는 것을 감당할 수 없어서 5분 일찍 나갈 수 있는 허락을 받았다. 그녀의 선생님은 그녀가 상황이 압도적일 때 쇼까지 세고 호흡에 집중하는 것과 같은 치료에서 배운 대처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점심시간에 같이 앉고 그녀가 갑자기 떠나야 할 때 질문을 하지 않는 조용한 여자아이와 친구를 사귀기 시작했다. 강영사는 내가 침실에서 상자를 포장하고 있을 때 어느 오후 전화를 걸어 아이의 엄마가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도심에서 데스크 업무를 위해 고용 중인 보안 회사에 아는 사람이 있었고 그녀에게 아직 차가 없었기 때문에 내가 면접에 그녀를 데려다 줄 수 있는지 궁금해했다. 다음날 아침 그녀를 데리러 갔고 그녀는 모든 일을 겪은 후 남은 유일한 멋진 옷, 그녀의 마른 몸에 헐렁하게 걸린 검은색 블레이저를 입고 있었다. 보안 회사는 법원 근처의 평범한 사무실 건물에 있었고 매니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을 때 충분히 친절해 보였다. 그녀는 그날 바로 일을 얻었는데 최저임금으로 파트타임으로 시작했지만 그래도 무언가였다. 2주 후 이혼 서류가 마침내 도착했고 나는 울지 않고 부엌 테이블에서 서명했다. 도시 반대편에서 찾은 아파트는 우리 옛집의 절반 크기였지만 임대료가 저렴했고 이웃들은 자기 일에만 신경 썼다. 우리 결혼식 사진들을 골판지 상자에 넣어 내가 보지 않아도 되는 옷장 뒤편에 밀어 넣었다. 결혼 선물로 받은 도자기는 우리가 고른 매칭 수건과 어리석은 쿠션과 함께 구실로 갔다. 이사하는 날이 왔고 나는 누구의 동정이나 도움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혼자서 모든 것을 렌트 트럭에 실었다. 새 장소는 신선한 페인트 냄새가 났고 천장에 물자국이 있었지만 온전히 나만의 것이었다. 모든 일이 있은 지 3개월 후 아이의 필체가 있는 봉투가 내 새 주소로 도착했다. 내용은 모든 일이 잘못되었을 때 쇼핑하러 갔던 그녀의 생일 파티 초대장이었다. 파티는 그들의 새 아파트 근처 공원에서 열렸고 5명의 아이들만 왔지만 모두가 진정으로 행복해 보였다. 아이는 새 방탄소년단 셔츠를 입고 있었고 그녀의 엄마는 한쪽으로 기운 수제 케이크를 만들었다. 그들은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고 아이는 연습한 것처럼 한 번에 촛불을 불어 껐다. 그녀가 모든 사람에게 작별 인사를 하면서 나를 껴안을 때 감사합니다 라고 속삭였고 나는 모두 앞에서 울지 않기 위해 눈을 세게 깜박여야 했다. 일주일 후 또 다른 봉투가 도착했다. 이번에는 남편이 갇혀있는 교도소에서 온 것이었다. 그의 필체는 떨려 보였고 편지는 도박 빚에 대해 그리고 그가 돈을 빚진 사람들을 얼마나 두려워했는지에 대해 3페이지에 걸쳐 계속되었다. 그는 소피아가 그에게 빠른 현금을 약속했고 그가 정말로 아무도 다치지 않을 것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다고 썼다. 나는 우체통 옆에 서서 한 번 읽은 다음 곧바로 쓰레기통으로 걸어가 응답 없이 그것을 버렸다. 재판 날짜는 계속 미뤄졌지만 마침내 백화점에서의 그날로부터 6개월 후 선고가 내려졌다. 소피아는 가석방 가능성 5년으로 8년을 받았고 남편은 그의 유죄 인정 거래 시간인 15년을 받았다. 아이와 그녀의 엄마는 그때쯤 피해자 서비스와 범죄 생존자들을 돕는 비영리 단체의 도움으로 그들만의 아파트로 이사했다. 엄마는 보안 회사에서 전일제로 일하고 있었고 그녀가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 본후 상사로부터 약간의 승진도 받았다. 나는 직접 2개의 일을 하고 있었는데 낮에는 마트에서 계산원으로 일주일에 3번 밤에는 식료품점에서 진열대를 채우는 일이었다. 등은 계속 아팠고
때로는 서 있는 채로 잠이 들기도 했지만 그의 수입 없이도 청구서는 지불되고 있었다. 아이는 때때로 학교 프로젝트나 보호소에서 입양한 고양이 사진을 문자로 보냈다. 그녀는 학교에서 더 잘하고 있었고 이제 항상 두려움 없이 집중할 수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 비를 받고 있었다. 강영사는 내가 일하는 마트에 어느 날 들러 내가 어떻게 지내는지 확인하고 가짜 경찰 조직에서 2명을 더 체포했다고 언급했다. 대부분은 이제 구금 상태였지만 그는 몇 명이 아마도 멕시코나 다른 접근할 수 없는 곳에 있을 것이라고 인정했다. 그는 다시 나에게 명함을 주며 불안하다면 전화하라고 했지만 재판이 끝난 이후로는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모든 일이 있은 지 8개월 후 나는 2번째 직장에서 영원히 처음으로 웃게 해준 사람을 만났다. 그는 내 전체 이야기를 알고 있었는데 직장 동료들이 모두 그것에 대해 수군거렸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는 나를 망가졌거나 위험한 사람처럼 대하지 않았다. 우리는 근무 후 한 번 커피를 마셨고 그는 내가 이야기한 부분들 중 소문이 잘못 전달한 부분들에 대해 판단하지 않고 들어주었다. 그는 자신의 복잡한 이혼 이야기도 가지고 있었고 누군가 내 뒤에 너무 빨리 다가왔을 때 내가 움찔하는 이유를 이해했다. 우리는 천천히 진행했고 그는 내가 모든 것을 처리할 공간이 필요할 때 절대 강요하지 않았다. 아이의 엄마가 어느 날 전화해서 보안 회사에서 복리후생이 포함된 정규직 감독관으로 승진했다고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몇 달 전보다 더 강해진 것처럼 들렸고 그녀는 정착할 시간이 있었던 이제 그들의 아파트를 보러 오라고 나를 초대했다. 아이는 방탄소년단 포스터와 매일 밤 물어보지 않고도 숙제를 하는 책상이 있는 자신만의 방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진짜 용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쓴 학교 글짓기 대회에서 받은 상장을 내게 보여주었다. 그 에세이는 엄마가 세부 사항을 기억하고 두려울 때 똑똑하게 행동하는 것을 가르친 것과 때로는 용감하다는 것이 백화점 화장실에서 낯선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에 관한 것이었다. 우리 모두는 아마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상처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남은 것들로부터 새로운 것을 만들어 가고 있었다.